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재정입니다. 네,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우리 속담에 뭐 한 사람이 성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딱 그 꼴인 것 같죠. 사실은 아니 지금 이번이 5명째라고 하죠.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망한 분이 갑자기 이제 사망한 분이 5명째라고 하는데 검찰 핑계를 댈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번에 고인이 되신 분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기 전에 성남시부터, 물론 이제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직업공무원 출신인데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부터 인연이 돼서 경기도까지 같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업공무원 출신 중에는 측근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분이죠. 물론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어공이잖아요. 공무원 아니다가 갑자기 공무원 된 분이고, 이분은 직업공무원 출신 중에는 계속 성남부터 경기도까지 같이 움직였던 측근인데,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인 책임을 떠나서라도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도의적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습니까? 이재정 의원? 어떤 감정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비통한 감정과 저는 분노가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당의 대표로서 어떤 메시지를 먼저 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실제 오롯이 공무원으로만 살아오다가 그 유능함으로 발탁이 돼서 시청의 공무원 그리고 또 도지사 당시에도 보좌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의 검찰이 달려든 그 사건 안에서 흡사 어떤 관련성이라도 있는 양 언론의 변주 굴리기 방식으로 여러 차례 입오른길에 입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기사가 또 안 보이긴 하는데 그 유서라고 하는 일부 내용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맥락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뉘앙스의 또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많이 나왔죠. 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들 가운데 또 일부의 보도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튼 그 진위 공방에 대해서는 유서가 우리 가족들의 의사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금 현재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차차 두고 볼 일이지만 그렇게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달려들어서 탈탈 털어냈습니다.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심리적 억압감을 계속 호소를 했었다. 부담감을 호소했었다라는 얘기가 흘러져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 사건이 있었던 당일조차도 단독 기사처럼 해가지고 조문을 갔던 내용이 흡사 나쁜 일에 연루된 것처럼 이제 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소환한 바 없다고 했는데 결국 12월에 소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수사 자체의 무리함이라는 것은 지금 상수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측근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감정을 먼저 표현을 했어야 마땅하냐의 문제는 변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가 그건 상수였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은 거는 일단 성남FC 후원금 중에 특히 네이버 관련돼서 수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때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남FC 후원금은 성남FC에 넣는 게 영 꺼림칙했던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이 하는 무슨 희망살림인가 거길 통해서 소위 원쿠션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재단을 통해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1억을 커미션으로 띄고 40억을 받아서 1억은 띄고 39억을 그 성남FC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집어넣는데 그거 관련된 뭐 두산 네이버 측과의 조정 뭐 방법 이런 거를 하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관여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상관 잘 만나야죠. 그런 일 시키고 안 좋은 일 시키고 이게 네이버 측도 이게 바로 집어넣으면 제3자 뇌물이 될 것 같으니까 우회 통로를 만들어서 넣는 거로 협의도 보고 뭐 이런 일에 관여를 했던 것이고 그 조문관계 죄는 아니죠. 근데 조문 간 상대방이 뭐예요? 그 소위 조폭 출신 그 기업 인수해서 M&A하고 또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거로 소위 뭐 주가 조작하고 한 사람 상가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비서실장으로 조문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원님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형사법조를 전제로 하고 아니 팩트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제가 말씀한 것 중에 그것이 팩트하고 틀린 부분을 나쁜 지적을 친구들하고 해주세요. 어울리니까 나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형사법조의 당해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그 법률 조항의 적용 여부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적 행위로 관여한 사람과 법률적 유의미한 행위로 관여한 사람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사건에 관련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옛적에도 하지 않았던 원님 재판 방식이에요. 아니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제3자 법률적 뇌물하고 또 특히 네이버는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까지 기소가 됐잖아요. 네. 이게 왜 범죄 행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죄목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받느냐 몇 단계의 전제 사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5번째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도의적 책임을 져서라도 정치권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도한 방식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대로 또는 이와 같은 기괴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물으려고 해도 또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뭉뚱그려 섞이면서 정서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잘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이 문제 행위에 이 사람은 관여했던가?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주 굴리기로 이 사람을 모욕감을 줬던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압박감을 줬던가? 다 면밀히 따져볼 내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를 만큼 부검을 하겠다고 검찰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거를 이제 모두가 공인한 상태에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니까 부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장례 절차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가지고 해법이라고 그냥 셀프 협상했잖아요. 이 건들이 지금 언론 달구고 있으니까 때마침 잘 나왔다. 5번째 자극적이네. 요걸로 좀 더 끌어보자 하는 심사는 아닌가요? 사실상 윤석열 지검장 당시에도 1년 만에 3명이 돌아가시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그분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이렇게 맞닥뜨린 데 대해서 검찰의 잘못은 잘라내고 정말 유령극 바라보듯이 상황을 스토리를 만드는 것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부검의 의미는 그런 거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거나 이런 거에 비춰봐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사실은 의혹을 확실히 없애려면 부검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부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유가족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뭐 2번 죽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지만 부검 여부는
유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검사가 판단하죠. 사건에 있어서 그렇죠. 사건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부검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네. 국정농단 수사가 이렇게 이어질 때 네. 그때 뭐 전 검사도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여러 명이 조금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이거 너무 과도한 수사다. 검찰 책임져라. 윤석열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지검장에 주로 있던 당시죠. 적용됐던 죄명이 직권남용이죠. 예. 근데 직권남용이 기존에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도 배우고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직권남용죄를 다뤄봤습니다만 기존의 판례나 수사의 어떤 관행과는 너무 다르게 확대 적용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직권남용을 한두 끝도 없이 포괄적으로 넓혀갖고 그거로 다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그 직권남용을 너무 지금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른다면서 여러 차례 지적했어요. 그렇죠. 근데 한참 후에 그래갖고 그거로 다 뭐 구속도 되고 뭐 하다가 한참 후에 1심, 2심 대법원 올라가면서 다시 좀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1심에서 실형까지 나온 사건이 2심과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직권남용이 이렇게 확대 적용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수사가 무리했던 건 저는 뭐 지금도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수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부분 뇌물죄예요. 뇌물죄고 배임죄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판례나 적용 범위하고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 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저한테도 지금. 이제 발언 기회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우리 의원님하고만 해도 여러 차례 한 바 있는 것 같고 관련된 제목에 관한 법리적 공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할 시간이 됐다면 바로 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여의도 소식 지금 듣는 거잖아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다음 주에 우리 윤 대통령 그 방일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외통입니다. 소관 상임인데 그 관련된 내용도 저희 물어보실 거라고 조금 이따가 알고 있었는데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재정 제가 의원이 볼 지금 때는 1분 동안 지금 다른 얘기 하셨어요. 가만히 네. 있어봐요. 그러면요. 그래서 자, 가기 전에. 저는 방금 하신 그 말씀들로 이 얘기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조차 열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는가?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 묻고 싶을 정도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결국은 부검조차도 이 문제를 덮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뉴스가 쏙 들어갔어요.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정말 피해자도 도외시하고 일본에 그냥 무릎 꿇고 정말 이제 한 것조차 해보지 않고 무릎 꿇는 사실 자체는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쏙 들어가게 해버리는 이 뉴스 때문에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 여의도의 지금 상황에 잠시만요.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 질문 네. 제가 질문 알아서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가시죠.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소위 그 강제징용과 관련한 뉴스를 덮기 위해서 뭐 사망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검을 하려고 한다는 게 그게 그 아니라 뉴스를 덮으려는 이 뉴스에만 매몰될 그런 수 거예요? 없을 만큼 중요한 뉴스라는 얘기고 그 문제도 지금 시간이 저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비중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머리 이 얘기가. 기사로 네. 지금 정치 머리 기사로 얘기하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질문 가지고 또 너무 좀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요. 국익에는 더 관련된 얘기라서 네. 당장 대통령 1호기 뜨고 나면은 또 걱정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더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정. 네, 국민들의 감정도 조금 격앙돼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내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조금 좋은 안을 좀 가지고 있겠죠. 나오겠죠. 사실 강제징용도 그렇고 네.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오래 미뤄둔 숙제죠. 강제징용의 문제만 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2018년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파기환송되고 나서 네.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하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예. 2018년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무런 일도 사실상 안 했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이에 사실은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출 규제 문제도 있었고, WTO의 제소 문제도 있었고, 다 일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이걸 손 안 댔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해결하려고 손 대는 순간에 온갖 비난 그리고 항상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 반일 감정을 자극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뭘 해결하려는 시도도 안 하고 5년 허송세월을 해놓고 이거는 어떻게든 지금은 매듭을 져야 됩니다. 물론 이게 외교는 상대 국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100% 만족할 만한 해법을 결코 이끌어낼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이걸 더 밀어두는 건 국익에 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근데 일본에서는 거의 100% 지금 만족하는 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그건 아니죠. 그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 없잖아요. 아니요. 일본이 요청하던 거에서 일본 스스로 추가로 더 받아들여라고 요구할 만한 게 없고 완전히 지금 100% 항보선언을 한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바로 오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국회 상임위가 오늘 실은 이제 오늘 또는 월요일 날 열리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 전대가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12일까지 가니까 13일 열자라고 해서 13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벼랑간 열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국회에 찾아오던 모습이 대통령 순방 모양새를 좋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분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 진짜 조금 전에 정론관에 가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왔는데요. 그분들은 국민의 노여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의 노여움만 보이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라는 게 통탄할 지경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정부의 반응이 없다고 하지만 웃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것 같으면 왜 진작에 못했겠습니까? 그런 속도전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국민이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이 100%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50%였어도 30%였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100% 양보한 협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상임위를 잡으려고 하면 언제를 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순방 이후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순방에 누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 저는 사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의해서 국회 일정 자체도 이렇게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에서조차도 뒤로 물리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지금 전대 역시도 대통령 의중대로 끝났는데 국회 일정도 향후 이런 방식으로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고요.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계신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잘 해결하시고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협정을 체결했을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때 피해자를 외면했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10억 엔이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화해와 치유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돈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의 의미를 담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협상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일본 기업에서 더 훨씬 많은 돈을 출연하겠다는 일본 측 제의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시원스럽게 취소하고 10억엔 돌려줘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해결을 했어요? 무슨 해결책을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더 훌륭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하기보다 아니, 그러니까 더 후퇴된 문재인 짓을 한 정부는 거죠. 사고 쳐놓고 무슨 해결을 받냐고요. 무슨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를 경청하는 합의 것부터가 취소시켜놓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이런 뭘 방식이면 했는데요? 지금 이런 방식이면 일본 가셔가지고 사도강산 문제, 구남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백기 다 들었는데 후쿠시마 아니, 오염수 한마디만 물게 대답만 하세요. 방류하지 마라. 5년 동안 할수 뭐 있습니까? 했는데요? 위안부 문제와 다 가지고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백기 동안 들고 올 한 게 겁니다. 뭐 있습니까? 백기 들고 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손도 네. 안 댔어요. 자, 두 분. 대해서. 그런데요, 김용남 의원님, 해결을 좀 이상하게 해결하거나 해법을 못 낼 거면 안 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익을 오답을 낼 바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답을 안 쓰고 지금 기다리는 게 낫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국제 정세를 보세요. 지금 국제 정세는 사실상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세계화 역사적 시대의 사실을 30년이 지금 바뀌고 더듬어야 있어요. 됩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은 소위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진영과 한국, 미국, 일본은 어차피 지금 양 진영이 30년 그 이전 세대로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시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년째 묵혀놨던 숙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계속 벌어진다? 이건 결국엔 대한민국의 손해입니다. 이거는 빨리 풀어야 되는 숙제인 어떤 거예요. 사과와 반성도 없는 채로 우리가 빨리 그 신냉전 구도 안에 들어가기 해야 된다. 이만큼 단견이 없습니다. 신냉전 구도를 누구도 지금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조차도 러시아하고 본인들을 같은 결로 보는 걸 싫어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신냉전 자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다극화의 다자외교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현명한 선택인데 지금 신냉전을 구도로 두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걸려있는 여러 문제에도 일본과의 협상들이 남아있는데 이 문제들도 사과 한번 못 받아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떤 말 한마디 입 하나라도 뻥끗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일본에 초청받아서 가서 회담하고 왔다. 이것 외에 국민에게 안겨줄 성과가 과연 있을까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뭐 이재정 의원님 마음대로 다시 바꿔놓거나 만들 수야 없겠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WTO 제소를 어쨌든 철회하면은 다시 그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강제동원 해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일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제동원 해법 이후에 나온 얘기 아니라는 것은 저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자,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났는데 검사 출신이고 또 합리적이신 김용남 의원님, 윤석열 당으로 친정체제로 이렇게 구축됐다 이런 얘기 이런 평가 나오는데 이 말은 맞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소위 얘기하는 친윤 쪽으로 힘을 실어준 건 맞죠. 네. 왜냐하면 지도부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됐죠. 됐고 네. 표 분석을 해봐도 역시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용산 눈치 본다, 대통령 의중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요? 국민의힘이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 아니, 측면이 말씀해 있죠. 보세요. 네. 네. 그런데 더 이렇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 당정이 아니라 일치되고 또 용산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결과는 네. 사실은 당원들의 선택이잖아요. 예? 지금 당원들이 뭐 한두 분도 아니고 84만 명이 선택한 결과인데 결국엔 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저도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소위 얘기하는 비윤계 후보가 최고위원 중에는 1명, 2명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는데 어쨌든 소위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84만 명의 당원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건 네. 뭐 안 받아들일 수는 없죠. 뭐 결과는 뭐 이제 예상했던 대로 된 건데요. 근데 결과가 빚어지고 난 이후에 그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소위 이제 패자를 보듬지 못하고 조롱하듯이 하는 모습은 정말 이제 뭐
저희가 옆에 당에서 쳐다보기도 좀 민망한 정도입니다. 사실상 경쟁 과정에서 경쟁자를 들여밟던 그 모습 이상으로 승자의 여유로움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당내 구조가 이런 불안들이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하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뭐 개인적인 의견 내지는 감정을 잠깐 뭐 드러낸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어떤 당의 주류적인 의견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 최고위원들이 뭐 거의 포문을 열던데요. 이준석 안 된다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얘기하던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전대가 끝났으니까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이제는 전당대회는 당 내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근데 네. 이제 전대는 어쨌든 끝났고 이제 다음 남은 큰 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이란 말이죠. 그거는 싸움의 상대가 완전히 틀려요. 자, 그러니까 정치 복원하고 협치로 가야 된다. 거야 상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잘 뭐 될까요? 민주당하고 이렇게 아니 잘 해내야 이제 총선 이기는 거죠. 잘 해내야. 전당대회 과정에서 물론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그 선을 좀 넘나든 거는 맞아요. 네. 이제 직접적인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 정도는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살짝 넘나들잖아요.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의 캐릭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단단한 팬덤층이 일부 형성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해가지고요. 며칠 안 됐으니까요. 관전 포인트죠. 이재정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